대부분의 사람은 대범할 정도의 큰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 이루기 어렵지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절대 비법 전략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멈춰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면 벽에 붙여둔 계획서를 뜯게 될지 모른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행동은 작게 하라. 성공이란 크고 위대하여 내가 정말 힘들게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참고 힘든 과정을 버티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고 싶으면서도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에 져서 더 빠르게 실패하기를 통해 어렵게 다가가지 않고 작게 행동해서 성공을 일으키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책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실패 사례도 나오는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내가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과 즐거움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작은 성공을 이루신 여러분을 기대하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멋진 목표는 언제나 좋은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경진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앨런은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매일 오랜 시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일하고 책상에 앉은 채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해야지 라고 미루기 십상이었다. 어느 날 앨런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쇼핑몰에 갔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신의 것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쇼핑하는 어떤 배 나온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앨런은 그 남자가 전시장 유리에 비친 자신임을 곧 깨달았다. 자신의 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적어도 13kg 정도 체중이 증가한 탓이었다.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하며 이제야말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될 때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1년 안에 13kg을 감량하고 추가로 첫 마라톤도 완주해야지 라는 야심찬 목표였다. 본격적인 체중 관리 계획을 세우니 한결 힘이 솟았다. 앨런은 내친 김에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에 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지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근 헬스클럽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시설에 대해 직접 평가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헬스클럽을 찾았다. 결연한 의지를 굳게 지키려는 다짐으로 3년 멤버십에도 등록했다. 멋진 운동복과 운동화를 새로 사고 운동 계획도 세웠다. 매주 3번은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고 3번은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나머지 하루를 쉬면 되잖아. 첫 헬스클럽 방문 날 앨런은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1시간 운동을 하였다. 그 다음 날은 첫 달리기 연습 날이었다. 전날에 격렬한 운동 때문에 몸이 쑤셨다. 30분 정도 뛰고 나니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이다. 그래도 3km를 걷고 달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앨런은 몹시 피곤했다.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체중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몸무게를 재보니 1kg나 증가한 게 아닌가.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앨런은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5주가 되었다. 그 사이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업무는 절정을 향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됐다. 앨런은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2년이 지난 뒤 그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앨런의 운동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목표는 매우 당찼다. 연말까지 13kg을 빼고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결심은 결연했다. 그러나 앨런은 운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간단한 이 사례로 큰 성공을 노리는 목표지향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로 둔 성공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중도에 멈춰버릴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정작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행동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다는 말은 틀렸다. 체중 관리에 대한 앨런의 태도는 사람들이 흔히 세우는 가설을 역력히 보여준다. 긍정적인 변화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다는 이 개념은 비즈니스 리더십 책들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도전적 목표를 심어줘야 하고 목표는 그야말로 현실의 판도를 바꾸는 이루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야심찬 계획의 목표는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만들어 한 차원 높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데 있다. 반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밥스터는 도전적 목표의 개념이 남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많은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고 얼어붙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소개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 연구했다. 그 연구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환경일수록 직원의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38명의 직원으로부터 나온 12,001 동안의 직원 일기를 분석한 결과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직원들은 창의성과 관련 업무에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였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에서 깊은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아마빌레의 연구는 일에 대한 동기를 잃지 않으려면 추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녀는 관리자들에게 도전적인 큰 목표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잘못된 허상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른 선택은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앨런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는 고등학교 때 크로스컨트리 종목 선수였고 암벽 등반 모임에 나가기도 했으며 대학 때는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학교 헬스센터에서 운동도 했다. 만약 앨런이 목표와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면 좀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가 시간을 내어 탐색했다면 암벽 등반, 요가 등 재미있고 지속 가능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큰 목표와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큰 목표는 인지 공백, 즉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연구 보고서는 포드 소형차 핀토의 사례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70년 포드사의 CEO였던 헨리 포드 2세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어려운 한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900kg 이하 무게 2,0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서둘러 차 뒤쪽에 약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는 가스탱크를 장착한 차를 만들었다. 이것은 꽤나 위험한 디자인이었는데 만약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한 안전 문제라면 핀토가 생산되기 이전에 시정됐어야만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오직 회사가 제시한 목표 달성에만 따른이 되어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위험천만한 자동차가 탄생됐다.
그 후 포브스와 타임지는 포드사의 핀토를 세계 최악의 자동차 목록에 올리기까지 했다. 핀토는 27건의 화재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수백만 달러의 법정 싸움에 휘말려야 했다.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것의 부작용은 이 책에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다. 지나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라. 학위를 따거나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100만 달러를 벌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는 것은 분명 큰 성공이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매일매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셈이 된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길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낸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한다. 물론 거대한 꿈도 좋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된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만약 스필버그가 거대한 꿈만 쫓았다면 처음부터 영화 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 서둘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성공의 위력. 작은 성공의 개념은 미국 인지심리학의 대가인 칼 와인 교수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교수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여러 쉬운 단계로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한결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칼 와이트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 혹은 최소 1시간만이라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버틸 것을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평생 술을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주에 성공하면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죠. 다시 말해 칼 와이트 교수가 제안하는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란 단어다.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작은 성공은 현실을 바꿔놓는다.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난다.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성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예측할 수 없다. 도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그동안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될 뿐이다. 칼 와이트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다양한 문제에 작은 성공의 활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라든가 우울증 극복, 인력 관리, 창의력 향상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혁신가들은 세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목표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시험해볼 작은 단계들을 많이 거치고 피드백을 구한다. 그리고 재빨리 그 단계들을 반복하며 방향을 수정한다. 미국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그의 전국 공연에서 포함된 복잡하고 다양한 농담을 생각해내기 위해 작은 코미디 장소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기발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일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발전하게 되는 거죠. 플라이 레이디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말라실라는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정리의 달인이라 불린다. 그녀는 자신이 이름 붙인 5분 동안의 방 구출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조리용 타이머로 5분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마치 부기춤을 추듯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치우는 겁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도 끝이죠. 그 다음날도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말끔하게 치워진 집 전체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끔찍했던 집안이 어느새 정리된 거죠. 아예 하나의 습관으로 삼아버리세요. 그럼 집안을 치우는 일이 작정하고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하고 유머스러운 실전법 비디오는 많은 사람이 엉망진창인 집안을 청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엠마는 13살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북캘리포니아의 한적한 마을에 자라며 시골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곤 했다. 걷는 동안 낡은 흙강과 버려진 농장 시설물에 흑백 사진을 찍는 일이 좋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의 방에 인화실을 만들어 사진 인화를 직접 해볼 정도였다. 한 번은 버려진 농가를 찍는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해서 1등에 뽑히기도 했다. 그녀는 사진 찍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한 번도 진로와 연결시킨 적은 없었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진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그 뒤 20년간 엠마는 여러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래돼서 낡은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고 컴퓨터와 프린트를 사는데 몇천 달러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휴가 때는 여러 개의 카메라와 렌즈들을 여행용 가방에 싸서 돌아다녔다.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을 찍겠다고 30시간이나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직장에서 그만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엠마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업종의 기업은 모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최신 기술을 시군죽 먹기로 다루는 신입사원들만 찾고 있었다. 하루 15시간을 계속 일하라고 해도 아무런 불평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젊은이들 말이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까지 컴퓨터 코드만 입력하는 삶을 불평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업종의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는 생각만 해도 우울하고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엠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문 사진작가의 삶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점 결심에 앞서 우리를 찾아왔다. 처음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 엠마는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들떠 있었다. 예술사진 작가가 되어 갤러리에 사진을 출품하고 싶다며 가장 좋은 첫걸음은 양질의 사진 100장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라 했다. 그렇게 하면 사진 주문, 이미지 관리, 소셜 네트워크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갖춘 전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는 게 그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엠마의 계획은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기간 동안 사람들과 만나거나 피드백을 구할 기회도 거의 없어 보였다. 우리는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부터 웹사이트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제일 잘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려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 그녀는 웹사이트를 급하게 만든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프로답지 않아 보일까봐 걱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단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차차 개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안심시키자 결국 엠마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겨우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엠마는 그곳에 지난 수년간 찍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올렸다. 그리고 친구와 친지들에게 웹사이트에 관한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사이트를 방문한 그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칭찬과 격려를 담은 답장이나 회신을 보내왔다. 엠마는 사진을 평가하는 그들의 반응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상담 때 우리는 엠마에게 상업용 사진도 찍어보는 게 어떤지 제안했다. 지인의 결혼식 사진 기사로 지원하거나 지역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엠마는 사진사로 지원할 수 있는 꽤 많은 기회를 찾았다. 동네 꽃집에 상품 전단지에 쓸 사진을 찍어주고 고등학교 유도 경기에서 사진을 찍느라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엠마 스스로도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깨닫고 새삼 놀랐다. 엠마는 상업용 사진을 찍는 일을 재미없는 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단순한 사진 촬영에도 무궁무진한 창의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신의 사진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보람찬 경험이었다. 딸의 친구들도 엠마가 찍어준 사진을 정말 좋아했다. 엠마의 다음 행동은 지역 내 예술인들과 친해지는 일이었다. 그녀는 달마다 정기 모임을 갖는 예술인 길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곳은 마침 예술 관련 웹사이트 설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준비 중에 있었다. 수년간 웹 디자인 경험이 있던 엠마는 지원 운영 회의에 관리를 맡겠다고 자원했다. 이렇게 예술인 모임에 참여한 덕분에 그녀는 명망 있는 사진작가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사진업계로 발돋움할 때 필요한 많은 지혜를 기꺼이 나눠주었다. 얼마 후 그녀는 스톡 사진 취급 회사에 자신의 사진을 팔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다. 한 달 동안 여러 회사를 살펴보고 어디가 제일 일하기 좋은 곳인지 결정해야지. 그러고 나서 몇 달간 제출할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겠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생각은 달랐다. 우리는 엠마에게 다음 주에 당장 온라인에서 사진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물었다. 엠마는 이번에도 동의했고 한 주 동안 스톡 사진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3장의 사진만 제출하면 되는 지원 규정이 비교적 간단한 사이트를 찾아냈다. 그녀는 곧 쉽게 통과되었다. 풍경 사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진을 사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양한 사진을 모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가 하와이 여행에서 찍은 열대꽃 사진 한 장이 팔렸다. 16센트라는 가격에 말이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첫 작품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기 때문이다. 엠마는 점차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진 촬영의 범위를 넓혀갔다. 기업 사내 책자의 프로필 사진과 동네 레스토랑 음식 메뉴 사진을 찍거나 이벤트 촬영을 맡기도 했다. 새 작품을 찍을 때마다 모르는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사진 기술을 익힌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했다. 엠마는 현재 건축물 사진 촬영을 계획 중에 있다. 예술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원래의 계획도 잊은 건 아니다. 물론 사진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으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엠마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크게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공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볼까요? 자기 전에 탁자 위에 놓인 책 한 페이지 읽기, 집안에 어지러진 물건 2분 동안 정리하기, 내 마음을 위로하는 1분 명상하기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작은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꿔주길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